미국은 그렇게 했고 한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출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출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미국 사회에 비해서. 그랬다가 한국도 지금 한 1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일이 어느 사회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내가 대출 받아서 뭔가 사업해서 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대출금 이자 갖고 뭐 원금 갖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만한 기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그렇잖아요. 뭐 예전 같으면 뭐 사업할 때 대출 받아서 뭐 성장도 하고 뭐 제가 90년대 은행에 있을 때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하는 이자율은 뭐 12, 13% 시절이었지만 실제로 그 기업들이 은행이 아닌 다른 데에서 자금 융통하거나 또는 이게 불리는 금리는 월 2% 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 자체가 돈 버는 거였는데요. 창구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지금 2, 3%짜리 대출을 받아도 돈 놀릴 데가 별로 없는, 사업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그게 경제 성장률인 거고요. 경제 성장 2%, 3%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난 분기에 이제 1.68% 했다고 뭐 신문에 어제 아침에 나왔네, 오늘 나왔죠. 그 경제 성장률은 제가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받은 거 중에 돈 대출 받은 거 중에 소득 늘어난 게 그만큼 돈으로 누군가 대출 받아서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돌고 도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누군가 뭘 했으니까 그 소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소득하고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결국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M2를 정기예금까지죠. 방좌예금, 보통예금, 요구불예금 플러스 정기예금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GDP 늘어나는 것만큼 이렇게 쭉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GDP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점점 못 살게 돼요. GDP 1인당 3만 불 하다가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면 파란 선이 그 다음엔 2만 9천 불, 그 다음에 2만 8천 불 점점 줄어들거나 남들은 올라가는데 다 제자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출이 안 되면 그렇게.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 멜번이죠. 우리가 잭끼니 많이 지금 하잖아요. 일본이 그렇고 또 저 유럽에서 이탈리아. 이제 조금 저 유럽 통화제도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2013년에 그 유럽 재정위기 났었죠. 그때 이제 뭐 PIGG, 피그스인가 뭐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있었잖아요. 2013년에 우리나라 GDP가 1인당 2만 한 2, 3천 불 할 때 이탈리아 한 3만 5천 불 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잘 놀고 뭐 주말 되면은 거기 고속도로에 트럭도 못 다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객들 배려한다고. 뭐 관광이나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때 지금부터 8년 전에 GDP가 우리나라보다 한 50% 가까이 높은 걸 보고 여기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네. 그래도 저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8년 지났는데 한국하고 비슷해졌잖아요. 우리도 한 3만 1,000불, 2,000불 하고 이탈리아 뭐 제자리거나 약간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결국 어떻단 얘기예요? 이 그래프 여기 없지만 분명히 이거 안 들었어요. 이탈리아 거 찍어보면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었다는 얘기죠. 돈이 안 늘었다는 얘기죠. GDP가 늘어나는 거하고 돈 느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안 받고 또 하나 지표가 뭐냐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인데 이거는 대출을 받는 통화 승수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제가 첫 시간에 그 어떤 마을에 호텔에 누군가 예약을 하고 그러면 그 호텔 주인이 받은 예약금 10만 원 가지고 뭐 침대를 사고 그 침대주 가게 주인은 다시 뭐 치킨을 사고 뭐 이렇게 돈이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화폐 유통 속도라고 그러는데 공식으로는 요 GDP를
국내 명목 총생산,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GDP를 M2, 아까 말씀드린 시중 통화량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4분기 요때는 0.94, 그러니까 GDP가 1000이면 통화량이 1000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1000이 조금 넘죠. 0.9니까. 근데 지금은 0.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1000이면은 통화량은 한 1400, 1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늘어도 돈의 손바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열심히 많이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요즘 얘기하는 이제 뭐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뭐 아무리 많이 써도 월 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이 세후다. 1억 원 다 쓰기 힘들잖아. 근데 이제 한 2, 300만 원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한 100만 원만 늘어도 다 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버는 사람 점점 많이 벌고, 특히 자산 소득으로 많이 벌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근데 그 중에 뭐 그렇게 많이 쓰겠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고소득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화폐 유통 속도 떨어지니까 드디어 미국도 보죠. 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이 파란 선이 화폐 유통 속도인데, 이거 오래전부터 보였냐. 1971년에는 1년에 100으로 봤을 때 지금 2005년까지 나왔는데 화폐 유통 속도가 거의 20까지 떨어진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죠. 대신에 이제 GDP 대비 통화량, 아까 보셨듯이 돈은 계속 늘려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돈 줄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이 양적 완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제가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그 지급 준비율 조절, 그다음에 이자율 조정, 이게 아니고 좀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적 완화하고 질적 완화가 있는데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단기 시장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뭐 없는 나라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는 이 장기 채권 시장이 있어요. 그 장기 채권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면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이런 시장에서 적어도 한 3년에서 뭐 10년, 길게는 20년,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요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한 정부, 국채죠. 공기업이 발행하면 공채. 그다음에 은행은 금융채를 발행도 하고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사고 팔고를 다 하고,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은 주로 채권을 팔고, 그러니까 공급하고 자기가 발행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 채권을 공급하면 주로 어디서 사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장기적으로 이자 수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 채권형 펀드로 사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데서 사고,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여기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 정책에서는 중앙은행이 이 영역에 안 들어와요. 그냥 단기 이자율만 조정하는 거예요. 하루짜리. 근데 양적 완화에서는 중앙은행이 자기가 엔터키를 쳐가지고 컴퓨터로 만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만 빌려줘도 얘들이 대출을 잘 안 하잖아요. 몸살이고 또 뛸까봐 할 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장기 채권 시장에 들어와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채,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뭐 이거 질적 완화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나 정부은행이 같이 발행하는 주택금융채, 이걸 이제 MBS라고 하는데,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중앙은행이 자기가 직접 사버려요.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약간 반칙이죠. 그러면 이거 뭐하러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죠, 회사채도 사고 주식도 샀어요. 중앙은행이.
주식인데 이제 ETF를 샀어요. 개별 회사 삼성전자 주식 산 건 아니고요. 그 지수 추종형 일본 같으면 뭐 토픽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안 하니까 중앙은행이 막 좀 저기 얘기하면 설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이런 회사채나 주식까지 사는 거 이제 질적 완화라고 그러고, 중앙은행이 이 늘어난 자산을 가지고 요 국채, 공채, 금융채, 주택금융채 여기까지 사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이건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2008년 하기 전에 일본에서 2003년부터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일본이 선구자예요.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죠? 아베노믹스가 일본 돈 풀어가지고 질적 완화까지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 지금 국가 채무가 뭐 GDP 대비 200%인가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확 낮아지겠죠. 그리고 새 돈을 은행들에 막 넣어주니까 그 은행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뺏기네. 시장에서 투자할 때가 점점 더 없어져. 그러니까 억지로 대출해라 이 얘기예요. 너는 대출해라. 이건 내가 살 테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런 안정적인 자산 이런 건 내가 살게. 너는 은행의 본연의 임무인 대출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잘 안 해. 이게 양적 완화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민간의 통화가 최대한 공급되도록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행은 나중엔 정말 개개인한테 대출까지 한다고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러진 않겠죠. 설마 우리가 한국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일은 없겠죠. 그건 신한은행이 왜 필요해. 그냥 다 신한은행 간판을 한국은행, 신한은행 출장소 이렇게 다 간판을 바꿔 달지. 근데 어쨌든 일본의 은행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회사채와 주식시장의 ETF까지 산 거. 하긴 뭐 제가 지난번에 주식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91년인가 우리나라도 그 중앙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이 하도 반토막 나니까 그 예전 한국투신 뭐 삼투신에다가 돈 넣어줘가지고 주식시장 부양한 적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구자네. 90년대 주로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돈을 막, 그러니까 펌프로 치면 막 마중물을 막 엄청 넣고 그 마중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나오는 그 돈이 민간인들한테 기업이든 가게든 흘러갈 수 있게 열심히 대출을 하도록 독려하는 작업. 이게 이제 양적 완화고, 그거를 전통적인 통화 정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비전통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미국의 중앙은행의 자산이 기준금리 이렇게 떨어뜨려도 뭐 조금 올리긴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1차 완화, 2차 완화, 3차 완화, 양적 완화 종료했다가 또 뭐 금리 인상했다가 2017년까지 하여튼 1조 정도의 자산에서 4.5조까지 돈을 넣은 거고, 이 돈 찍은 거 가지고 다 뭐 샀냐? 국채, 하늘색 제일 진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금융채권 MBS, 요 금융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뭐 공채 같은 거 샀겠죠. 지방채. 이렇게 다 사들인 그 결과 그 중앙은행은 뭐 했어요? 신기한 조직이죠. 아무 그냥 원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이쪽에 화폐 발행, 이쪽에 채권 사는 거 집어넣으면 그게 다 자기 자산. 민간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컴퓨터 주장만으로 명령 통화라는 게 이게 법적 권리 권한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자산이 4.5배까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고, 이걸 또 하나 다시 보면은 이렇게 T자 계정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국채 2.5조 달러, 주택
금융채권, MBS 1.8달러, 기타에서 이제 4.5조를 갖고 있고, 중앙은행이 갚아야 될 돈은 화폐 발행액 1.5조, 기준 예치금 2.2조. 제가 전 시간에 요렇게 작업하면은 은행들 지준 예치금이 은행이 다시 맡기기 때문에 통화 발행에 의해 가지고 다시 중앙은행도 돈이 또 늘어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갚아야 될 돈 4.5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 왔는데 좀 줄일만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까지 또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으로 돌아가면 한 1조 정도에서 지금 6조까지 500% 우리말로 하면 6배까지 중앙은행이 돈을 늘려가지고 시중에 통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늘어날 수 있게끔 지금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이걸 이제 멈추고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채권을 사는 규모를 점차 축소한다 이런 얘기로 왜 테이퍼링 한다라는 언론 용어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테이퍼링? 테이퍼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예전에 딴 거 하다 알았는데 금속 가공할 때요 이렇게 테이퍼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원추형으로 점점 넓은 데서 좁게 이렇게 가공하는 그 선반에서 금속에다 칼을 대가지고 가공하는 걸 테이퍼 가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 테이퍼죠. 이렇게 늘려준 거고 앞으로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안 하고 요 산 채권들이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길지만. 근데 벌써 예전에 2009년에 산 거는 한 10년 지났으면 2019년에 벌써 만기가 됐겠죠. 그러면 이거를 만기가 돌아오면은 또 사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안 하고 만약에 상환을 받기 시작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반대 모양으로 요렇게 줄겠죠.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원추 모양이 생기죠. 이렇게. 요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 텐드럼이라고 그래서 테이퍼링에 의한 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거 안 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이 막 주가가 폭락하고 뭐 한다라는 걸 경험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테이퍼링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은행이 너무 이렇게 시장 영역에 개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자기가 발행한 통화로다가 장기채를 사가지고 금리 확 낮춰버리니까 중앙은행이 이 통화량 이거 사주던 걸 줄일까봐 이렇게 테이퍼할까봐 막 금융시장에서는 엄청 겁내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만기 돌아오는 거 추가로도 안 사주고 우리 그냥 돌아오면 다 회수만 할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 자산 신기하게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0으로 수렴하고 얘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그거를 중앙은행이 통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혹시 구글에 한번 궁금하시면 테이퍼 가공 이런 얘기하면서 선반 가지고 이렇게 원추형으로다가 이렇게 금속 깎는 거 그거 테이퍼 가공이라고 해요. 그런 용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던데 하여튼 뭐 금융시장에서 말은 참 진짜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통화를 늘리고 있다. 우리가 난방을 하나요? 조금 더운데? 근데 약간 덥죠. 그래요? 열면 좀 시끄러울래나요? 하여튼 양적 완화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요즘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용어가 아마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양적 완화는 통화량을 늘린다. 양
그걸 완화시킨다.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이자율 조절이나 그 재할인율 조절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 채권 시장에 들어와서 그 늘린 통화를 가지고 장기 채권을 국채, 그 다음에 MBS, 이거 미국은 정부가 이 MBS를 보증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을 산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되는 말로 질적 완화라는 게 있는데, 질적 완화는 회사채도 산다. 또는 주식도 산다. 위험 자산도 산다. 하여튼 그건 질적 완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만기가 돼도 또 안 사주고 자연스럽게 점점 끝이 뾰족하게 줄여나간다. 그게 테이퍼링이다. 신문 읽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